세차게 내리붙는 빗줄기가 서울 도심의 야경을 흐릿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60평생을 정직 하나로 살아온 민호는 낡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20대 민호와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 되어 텔레비전에 수시로 나오는 상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죠. 민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상구의 거대한 저택 담벼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34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철원의 겨울밤에 민호가 상구 대신 짊어졌던 그 무거운 멍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구야?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해가고도 네가 정녕 인간이냐? 민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불명의 전역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고개 숙여 살아야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민호는 34년을 묵혀온 그 지독한 진실의 봉인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민호의 일상은 매일 새벽 4시 낡은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로 60이 된 민호는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민호의 성격은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어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는 바른말쟁이 민호 씨로 통하곤 하죠. 민호의 택시 대시보드 위에는 항상 아들 준영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준영은 민호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희망입니다. 민호의 손등에는 커다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일하다 다친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1992년 겨울 군 복무 시절 폭발 사고로부터 소대원들을 구하려다 얻은 훈장 같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호에게 남은 것은 영광이 아닌 치욕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민호의 과실로 몰아세웠던 군부대의 강압과 결정적인 순간 입을 닫아버린 상구 때문이었죠. 민호는 오늘도 손님을 태우며 친절하게 웃음을 짓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왜 군대 얘기를 안 하세요? 라고 묻는 준영의 질문에 민호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민호에게 군대는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난도질한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영이 이번에 군 입대를 앞두게 되면서 민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서류상에 기록된 불명예라는 세 글자가 준영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민호는 오늘도 핸들을 꽉 쥐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내 업보는 내가 가져간다지만 우리 준영이한테는 그 그림자가 드리우지 말아야 할 텐데. 민호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민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택시 운행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민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 제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민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물음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냐? 나 두식이다. 최두식? 두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두식은 34년 전
그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민호의 동기였습니다. 민호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나듯 전역할 때 비겁하게 고개를 돌렸던 인물 중 하나였죠. 민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두식, 네가 여긴 웬일이냐? 30년 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더니.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염치불고하고 연락했다. 나 지금 암 투병 중이라 오늘 내일 한다. 제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두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갈등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조차 끔찍한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식의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가느다란 신음이 민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민호는 결국 두식이 머물고 있다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뼈만 남은 앙상한 체구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 혈기왕성했던 두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서자 두식은 초점 없는 눈동자로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네 얼굴을 보니 이제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두식은 힘겹게 손을 뻗어 민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34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고를 낸 건 내 실수가 아니었어. 상구가 무리하게 폭발물을 조작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지. 근데 상구 아버지가 당시 부대장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 기억나지? 상구 집안에서 돈과 권력을 써서 모든 걸 조작한 거야. 상구는 영웅이 돼서 명예롭게 전역해야 했고 누군가는 그 독박을 써야 했으니까. 민호는 머리를 망치로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동료의 입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상군의 집안에서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걸 알고 동생 등록금을 대준다고 제안했어. 다른 애들도 다 입막음 당했지. 민호야, 네가 우리 대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두식은 오열하며 민호의 손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부대 내에서 비밀리에 녹음되었던 양심선언들이 담긴 테이프라고 했습니다. 두식은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30년 넘게 이 테이프를 목숨처럼 지켜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닥에서 구르며 택시 핸들을 잡는 동안 진범인 상구는 민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상구, 박상구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민호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핏발선 민호의 눈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서슬퍼런 안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호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민호야, 이제 네 명예를 되찾아.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상구 아들이 내 아들 준영이가 가는 부대로 배치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상구 그놈 여전히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꽃보직으로 빼돌리려 하더구나. 네 아들은 고생길이 훤한데 말이야. 민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식들의 운명까지 뒤틀어버리려 하는 상구의 파렴치함에 민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에 올라타 두식이 준 테이프를 카오디오에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34년 전 청년 민호의 억울한 목소리와 진실을 은폐하려던 간부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박상구, 네가 감히 내 아들 인생까지 건드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마. 민호의 낡은 택시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평범했던 택시 기사 민호의 가슴 속에서 34년간 잠들어 있던 사자가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박상구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아들 준영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 민호는 곧장 박상구의 회사인 대일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빌딩 숲 사이에서 박상구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민호를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 안주머니에 든 테이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구야, 이제 우리가 지은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네가 세운 이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민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넘어 짓밟힌 정의와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상구의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입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정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민호에게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의 민호는 더 이상 순박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젊음을 되찾으려는 투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민호는 대일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택시를 몰았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빌딩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민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민호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박상구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1992년 철원 육사단 오지 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강민호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놈이 이 이름을 들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63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회장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가의 골동품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중앙에 박상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3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상구의 교활한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야, 강민호. 이게 얼마만이냐? 네가 여길 다 찾아오고. 출세했네, 우리 민호. 상구는 비아냥거리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민호는 상구의 앞에 서서 가슴 안주머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상구야, 최두식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걸 주더라. 네가 1992년 겨울에 저지른 그 끔찍한 짓들 여기 다 들어있다. 네 아버지가 부대장이랑 짜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증거까지 말이다. 상구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구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네가 나이가 들더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다. 그깟 낡은 테이프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게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니? 그리고 설령 진실이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 택시기사 네 말을 믿겠냐? 아니면 대일그룹 회장인 내 말을 믿겠냐? 상구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상구에게 다가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상구야, 네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나는 평생을 죄인처럼 고개 숙여 살았다. 내 아들 준영이한테도 떳떳한 아버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말이야. 근데 네가 감히 우리 준영이 군 생활까지 건드리려고 해? 네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또 희생시키겠다고? 상구는 짐짓 모르는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군대라는 게 원래 줄 잘 서야 하는 곳 아니냐? 네 아들이 운이 없는 걸 어쩌라고. 민호의 주먹이 상구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내 인생은 망쳤을지 몰라도 내 아들 인생까지 건드리는 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한다. 이 테이프 방송국에도 보내고 국방부에도 찌를 거다. 네가 쌓아 올린 이 가짜 성벽이 무너지는 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각오해라. 민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민호의 등 뒤로 상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민호는 건물 밖으로 나와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호는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신문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구의 영향력은 민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가 탄 택시 뒤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싸움은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지역 신문의 사회부 기자인 성식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식은 민호의 택시에 자주 타던 단골 손님이었고 민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두식에게 받은 테이프와 그날의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식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색이 변하며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형님,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특종입니다. 재벌 회장의 병역 비리와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사건이라니요. 제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식의 확신에 찬 말에 민호는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다니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민호의 택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행히 급제동을 해서 사고는 면했지만 트럭에서 내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민호의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운전 좀 조심합시다. 세상 오래 살고 싶으면 조용히 운전대나 잡고 계시라고요. 사내들은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민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구가 벌써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성식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식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대일그룹 홍보실에서 우리 신문사 광고를 다 끊겠다고 협박했나 봐요. 국장님이 이 기사 절대 내지 말라고 난리십니다. 테이프도 당분간 제가 가지고 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민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의 아내 명숙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준영이가 훈련소에서 사고를 당했대요.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국군 병원으로 실려갔다는데 면회도 안 된대요.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구가 민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준영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들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위병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보호자분이라도 지금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헌병의 차가운 태도에 민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민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 둔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식이 돌려준 낡은 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이 테이프가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상구였습니다. 민호야, 내 말 들었어야지. 네 아들 준영이 여기서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일 오전까지 테이프 들고 다시 와라. 마지막 잡이다. 민호의 눈에서 핏발 섞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구는 민호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아들의 미래도 말이죠. 민호는 문득 34년 전 그날의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폭발하는 화염 속에서 소대원들을 밀쳐내고 화상을 입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민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이제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침묵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것인가. 민호는 테이프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준영이는 평생 비겁한 아버지를 둔 아들로 살아야 해. 그건 죽기보다 싫다. 민호는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상구가 준영을 볼모로 삼았다면 민호는 상구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예전에 군부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다른 동료들을 한 명씩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식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가 분명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호의 낡은 택시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함께 증언해줄 옛 전우들을 찾아 전국을 뒤질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민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상구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과연 이 거대한 파도를 넘고 아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1992년 철원의 그 차가운 눈밭에서도 민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민호가 마주한 현실은 군대의 영하 30도 추위보다 더 시리고 잔혹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당시 소대의 분대장이었던 판수를 찾아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판수는 은퇴 후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판수라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판수는 당시 사고의 전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민호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상급자였기 때문입니다. 판수 형님, 저 민호입니다. 강민호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판수는 민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들고 있던 스패너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수의 눈동자는 반가움이 아닌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민호를 구석진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민호야, 네가 여길 왜 오냐? 제발 그냥 가라. 나 자식들 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려는데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쑤시는 거야? 민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상구가 우리 준영이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놈이 저지른 일을 왜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형님도 그날 다 보셨잖아요. 상구가 안전핀을 제대로 안 뽑아서 터진 거잖아요. 민호의 호소에도 판수는 완강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해? 상구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네 주변 사람들만 더 다쳐. 제발 부탁이다. 민호야. 죽은 듯이 살아. 판수는 민호를 밀치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민호가 카센터를 나서려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판수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구의 감시망은 이미 판수에게까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의 배신은 민호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택시로 돌아온 민호에게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의 유리창은 처참하게 깨져 있었고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소중하게 보관했던 그 카세트 테이프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유일한 증거이자 생명줄이었던 그 테이프를 상구의 수하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민호의 신음 섞인 울음소리가 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로 아내 명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당신이 상구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공갈 미수 혐의로 영장이 나왔대요. 민호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상구는 민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민호가 증거로 내밀려던 테이프는 이제 도리어 상구를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민호는 도망치듯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 아들은 병원에 갇혀 있으며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비 내리는 강변북로를 달리며 핸들을 쥐어뜯었습니다. 네가 이겼다, 상구야. 네가 이겼어. 민호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삶의 의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멈추고 한강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34년 전 그 폭발 사고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민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뉴스에서는 대일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박상구의 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의롭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라는 수식어와 함께 말이죠. 민호의 아들 준영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의 아들은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민호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세상이냐? 이게 공정한 세상이냐고. 민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밤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민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뜻밖에도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민호는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 아들이 입원한 국군 병원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피해 병실 창문을 통해 본 준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잠든 아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준영이 더 곤란해질까봐 차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민호와 아들 준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민호는 얼른 몸을 숨기려 했지만 준영이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망치지 마세요. 준영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은 다친 다리를 끌고 창가로 다가와 메모지에 글을 써서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상구 아저씨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전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민호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준영아. 네 말이 맞다. 아버지가 네 앞에서 비겁하게 무릎 꿇지는 않으마. 민호는 병원을 빠져나오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테이프는 뺏겼지만 진실은 민호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양심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1992년 당시 중대장이었던 박철호 소령을 떠올렸습니다. 박소령은 상구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민호를 처벌했지만 민호가 전역하던 날 몰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던 유일한 간부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꼭 증언해주마. 그 약속이 34년 만에 민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호는 수소문 끝에 박소령이 현재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박소령은 군에서 불명예스럽게 예편된 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단숨에 인제로 달려갔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집에서 민호는 백발이 성성해진 박소령을 만났습니다. 박소령은 민호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군,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34년 동안 매일 밤 자네 꿈을 꾸었어. 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고의 진실이 담긴 수사 기록의 사본과 상구 집안에서 보냈던 협박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언젠가 민호가 찾아올 날을 대비해 이 증거들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상구가 테이프는 뺏어갔을지 몰라도 이 기록들까지는 생각 못했을 걸세. 이건 군 검찰의 정식 직인이 찍힌 서류들이야. 민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상구가 폭발물 취급 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부대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민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시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령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군, 이제 이 서류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 내가 자네 곁에 서겠네. 이제 나도 비겁한 군인이 아닌 자네의 영원한 중대장으로 남고 싶네. 민호는 박소령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이제 그 어떤 금전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정의의 칼날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택시 핸들을 잡으며 박상구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상구야, 네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사람의 양심까지는 덮지 못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왔다. 민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성식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물증과 증인을 동반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민호는 택시기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동료 기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천 대의 택시가 민호의 목소리가 되어 서울 도심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내면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내가 평생 잡은 이 투박한 핸들로 무너뜨려 주마. 민호는 대일그룹 본사가 아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라이브 방송국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34년 전 억울하게 뺏겼던 민호의 명예와 아들 준영의 무너진 미래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쟁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박소령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방송국 정문 앞에 섰습니다. 민호의 낡은 택시 뒤로 수십 대, 아니 수백 대의 택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민호의 사정을 들은 동료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고 호위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지켜줄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다 밝혀. 동료들의 외침은 민호에게 100만 대군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송국 로비는 이미 박상구가 보낸 보안 요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기사들, 그리고 시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들도 함부로 민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민호는 박소령의 손을 꼭 쥐고 생방송 진실의 목소리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대일그룹 회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구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며 방송을 중단시키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파도는 상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민호와 박소령을 비추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도둑놈, 사고뭉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전직 군인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34년 전 저에게 그 낙인을 찍어야만 했던 당시 저의 중대장이셨던 박철호 소령님이십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박소령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십시오. 1992년 겨울 철원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진범은 제가 아니라 당시 부대장의 아들이자 현 대일그룹 회장인 박상구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가난하고 백없는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아들이 제 아들을 군대에서 괴롭히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송국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상구가 들이닥쳤습니다. 상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강민호,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길 와서 헛소리를 해. 저 미친 노인네랑 짜고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상구의 폭언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상구는 민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박소령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상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내가 바로 그날의 목격자이자 공범이다. 너를 지켜주기 위해 민호 군의 인생을 난도질했던 내가 이제야 그 죗값을 치르려 하는 것이다. 박소령의 사자 후에 상구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때 민호는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카세트 테이프의 복사본이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민호는 성식 기자에게 테이프를 맡길 때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스튜디오 안 스피커를 통해 상구 아버지와 당시 부대장의 은밀한 뒷거래가 담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상구 인생 망칠 수 없네. 그 강민호인가 하는 놈한테 대충 덮어씌우고 제대시켜버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상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구의 가식적인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상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구야, 네가 가진 돈으로 내 젊음은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 진실까지는 살 수 없었어. 그리고 네 아들한테 전해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아버지가 치르는 거라고. 더 이상 내 아들 괴롭히지 말라고 말이야. 방송이 끝난 후 방송국 정문 앞에는 상구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민호를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환호성 속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34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이름 강민호 썩자가 너무나도 무겁고 뜨겁게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도둑놈 아닙니다. 저 이제 떳떳한 강민호입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재조사위원회를 꾸렸고 34년 전의 불명예 전역 판결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박상구는 횡령과 뇌물증여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구의 아들 또한 군 내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군법정에 서게 되었죠.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명제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호는 정식으로 복권된 군복을 입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비록 현역은 아니지만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운 예비역 병장으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여한 명예로운 훈장이 민호의 가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사고 당시 자신을 도와주려다 부상을 입고 먼저 세상을 떠난 옛 전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친구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네 옆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됐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원망했니? 민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4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아들 준영도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준영의 다리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재활만 거치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준영은 훈장을 단 아버지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전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준영의 말에 민호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택시는 이제 명예기사라는 문구가 붙은 채 다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의 택시를 타며 저마다 응원의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강민호 씨, 힘내세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민호는 손님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박소령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호는 가끔씩 강원도 인제로 내려가 박소령과 함께 낚시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군대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이겨낸 승리의 역사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우정의 기록이 되었죠.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준영의 저녁식 날 부대 정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당당하게 경례하며 걸어 나오는 준영을 보며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예란 훈장이나 서류에 적힌 기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떳떳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호의 낡은 택시는 노을 지는 한강변을 달립니다. 라디오에서는 희망찬 노래가 흘러나오고 민호의 얼굴에는 60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34년 전 멈춰버렸던 민호의 시계는 이제야 다시금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배신은 있었지만 용서를 배웠습니다. 강민호, 그의 인생 드라마는 이제야 진정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진실이라는 이름의 보답.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민호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이웃의 얼굴 뒤에 어쩌면 강민호 씨와 같은 거대한 슬픔과 용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민호 씨가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진심과 양심을 가진 동료들의 연대는 결국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강민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